안녕하세요. 88정복 한의사 서정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체중 조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중 조절하면 대부분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체중 조절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몸매를 이쁘게 하는 다이어트의 상황을 넘어서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라는 부분하고 너무나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이를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체중이 너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체중 조절이 나이별로 어떤 분한테는 정말 생존에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나이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체중이 증가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대사량이 주니까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거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논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대사량은 20대부터 60대까지는 거의 같더라는 거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같을 것 같으면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봤더니 기초대사량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대사량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어떻게 다른 거냐?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움직이면서 제 기능들을 하면서 쓰이는 에너지에다가 그 골격근이라고 하잖아요. 뼈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 근육들이 소모하는 그 에너지, 그거를 합쳐서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활동대사량은 뭐냐? 우리가 움직일 때 쓰이는 에너지. 요거는 개념이 다르겠죠. 근데 기초대사량이 같다면 활동대사량이 20대부터 60대까지 점점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난 20대 때는 이 정도 계단 정도는 다 뛰어 올라가고 항상 난 뛰어다녔고 움직이는 게 별로 안 불편했는데 나이가 40, 50 먹다 보면은 이제 좀 귀찮아지고 뛰어가기 싫고 천천히 가고 싶고 앉아 가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대사량이 상대적으로 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대사량이 줄다 보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는 남게 되고 몸에 지방으로 보통 저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체중 조절이 어렵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나이살을 따질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실제의 원인은 우리가 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체중 증가라고 하면은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비만이겠죠. 우리가 BMI를 가지고 인바디로 찍거나 해서 평상시에 나의 비만도가 얼마다라는 거를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비만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도 생기고요, 당뇨병도 생기고요.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지방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방이 또 어디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게 되는데 내장 지방이 생기면 암 또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도 고지혈증도 생기고요, 담석증도 생기고요.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체중 증가, 특히 이제 지방의 증가를 막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환들은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만성 질환들이 많거든요. 체중 조절을 통해서 노화를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초가 되는 게 지방의 증가로 인한 악화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보다 사실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하자. 근데 그것만이 사실은 답이라는 거죠. 이게 요행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먹을 건가, 어떻게 운동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하루에 최소한 몇 그램의 단백질을 먹을 건가, 예를 들면은 한 끼에 먹는 단백질 양을 최소 자기 체중 1kg당
0.8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은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라. 심지어 어떤 분은 1.5g 이상을 먹어라 라고도 하십니다. 어떻게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해서 지방은 안 빼고 단백질을 많이 소모해버리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근육이 많이 빠져버리면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단백질을 섭취해줘서 근육은 안 빠지고 지방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데 있어서 단백질을 제대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흰 쌀밥을 꼭 먹어야 돼. 떡이 너무 좋아. 면이 너무 좋아. 이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탄수화물의 의존성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적당한 양을 포함시키고 충분한 양의 야채를 섭취하는 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식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짜게 먹는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너무 짜게 먹는 게 우리 혈압을 높인다.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짜게 먹으면 붓는다 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그게 계속 부종이 생겨 있으면 살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정도 부어있는 게 일반적이야 라고 세팅값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트륨을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 짜게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법 중에 많이 나오곤 하지만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 소화기계, 위장이나 소장, 대장, 십이지장 이런 소화기를 갖다가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휴식 시간을 줘야 얘들도 쉬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추가적으로 공복 시간 동안에 충분히 소화가 돼서 또 해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에서는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10시간 이상은 최대한 둬라. 그래도 12시간, 심지어는 18시간까지도 주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간식을 안 먹으면 안 돼. 나는 꼭 간식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금방 혈당이 자꾸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라도 혈당 보충을 위해서 질환을 막기 위해서 사실 드시는 거지만 일반인 분들은 간식을 꼭 챙겨 먹는 그 버릇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간식이 한 끼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루 3끼 다 드시고 간식까지 드시면 하루에 4끼를 드시는 거다. 왜냐하면 간식으로 드시는 것들이 대부분 과자나 뭐 떡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혈당을 다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은 뭐가 되냐? 활동을 안 하면 전부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소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그 살은 결국 지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이겠죠. 사실 지금 이제 뭐 지방을 태우려고 뭐 유산소 운동이나 적절한 수준의 근력 운동을 뭐 다양하게들 하고 계실 거예요. 결국 이 운동이 뭐 다들 아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해야지만 지방이 태워진다.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도 40분 이상 했을 때부터 지방이 태워지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운동에 대해서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운동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먹고 난 뒤에 바로 움직여 주시는 게 또 되게 또 중요해요. 뭐 산책이 돼도 좋고요. 뛰는 것도 좋은데요. 먹고 난 뒤에 바로 뛰게 되면은 사실은 소화기 쪽으로 에너지가 못 가서 특히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화가 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과한 운동은 피하시더라도 먹고 난 뒤에 적절하게 움직여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배치해서 특히나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여가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지방 축적도 막고 기본적인 근 감소도 막아서 기초 대사량도 유지를 하고 활동 대사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사실은 체중 조절에 있어서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운동해야 되냐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시는 게 그게 행복이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너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 정도 움직였으면 나 이거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운동 이만큼 하고는 왕창 먹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운동 효과를 거의 못 보세요. 나 이만큼 운동했는데 왜 살이 안 빠져 막 이러시는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꾸 운동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체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긴다고 하는 나이살, 그 원인이 기초대사량이 아니라 활동대사량이다. 결국 더 많이 움직여줘야지만 나이살을 안 먹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이거는 필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또 적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